지난번에 제가 시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알고 싶으니까 자꾸만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 시심이란 건 그러니까 뭐 시인이든 시인이 아니든 누구나 품고 있으면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쓸 때 혹은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감을 제가 받아서 시를 쓴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영감은 계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감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이 실체를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천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천재라고 어떤 예술가를 칭할 때 그럼 이 천재는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쓴다고 해서 천재라고 하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뭔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일필휘지로 어떤 글을 썼는데 이게 희대의 작품이 되거나 뭔가 밤새 끙끙거리면서 어떤 것을 구상하다가 5분 만에 뭔가를 작곡했는데 대작이 탄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속성에 영감이라는 것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신과 또 일반 시민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작품을 창조하고 이 작품을 본 일반 대중들은 저렇게 훌륭한 걸 만들어내다니 창작하다니 라고 박수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천재라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감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왜냐면 천재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천재만 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니까 그때 예술가들은 다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도 영감이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고는 있지만 옛날만큼 어떤 아우라, 그러니까 영감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 라는 것처럼 뭔가 특수화된 것이 아니라 자극,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받는 자극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하는 차원의 단어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자극을 받는 편이니까 영감을 받는 셈인데 이게 뭐 일필휘지로 어떤 시를 적어내서 대작이 탄생하거나 하는 경험은 거의 없었지만 무수히 많은 그런 자극들이 저한테 생각하게 하고 다르게 보게 하고 어떤 글을 쓰게 만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시심이란 건 우리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인 반면에 영감은 뭐 자극이 다른 말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옆에 영어 단어가 있죠. 모멘트와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멘트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 시간도 이 순간들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순간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가 시간이 된 거고 그것이 말의 덩어리가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모멘텀이라는 단어 있죠.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운동을 좀 좋아하시거나 스포츠 기사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모멘텀은 원래 물리 용어입니다. 가속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속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속도가 뭐 더 붙게 되는 구간을 뜻하기도 하는 거가 되고 내 인생이 굴절되거나 꺾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순간을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령 아까 제가 스포츠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뭐 겨울에 전지훈련을 다녀온 어떤 선수가 기량이 굉장히 출중해졌다면
그 겨울 전지훈련이 그 선수의 모멘텀이 된 거예요. 가속도가 붙게 만들어준 동력이 된다는 거죠. 시심과 영감, 모멘트와 모멘텀, 이게 왜 이 장표에서 나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심은 여기 보이는 불꽃들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에게 들이닥치는 어떤 것이고, 영감은 이 불꽃이 어느 날 어떤 장면을 만나서 환하게 불타오를 때 우리가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순간들을 살지만 그 중에 어떤 순간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중요한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멘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살면서 너 지금 모멘텀의 순간이야 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감이 좀 오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후회하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저도 떠올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제가 내린 결정 중에 모멘텀인 것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저는 전공부터 시작해서 등단, 그리고 첫 직장부터 시작해서 퇴사까지 모든 결정들을 좀 금세 내린 편이었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너무 신중하지 않게 결정한다, 경솔한 태도다라고 했지만 그런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저는 어느새 여기에 지금 와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말하는 그 모멘텀들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일 수도 있고, 첫 직장 입사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출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외에도 나의 직업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어떤 친구들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들 한번 헤아려 보시면 내 인생의 모멘텀이 단순히 입사, 이사, 결혼 이런 걸로 정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일상의 균열이 인생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공대로 갔어요. 대학교 때 전공은 사회학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공대로 가는 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해 양자역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이 양자역학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양자역학의 기초 이런 제목의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읽었죠. 그런데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더라고요.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거죠. 나한테 부족한 건 과학 지식을 흡수해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저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융합기술대학원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즌이어서 한 대학교에서 문화기술대학원이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응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정작 당시에는 재밌는 거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들이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지만 실제로 2년 동안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기도 했지만 그때 그 시간이 지금 오은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대학원에서 얼마나 좋은 학점을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좀 뒤틀렸는가를 파악하는 게 이 결절을 찾는데, 내 인생의 어떤 모멘텀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시를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제 시가 교과서에 한 2편쯤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니 시리즈라는 시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느닷없이 접촉사고, 느닷없이 삼각관계, 느닷없이 시기질투, 느닷없이 풍전등화, 느닷없이 수호천사, 느닷없이 재벌 2세, 느닷없이 신데렐라, 느닷없이 승승장구, 느닷없이 이복형제, 느닷없이 행방불명, 느닷없이 폐암진단, 느닷없이 양심고백, 느닷없이 눈물바다, 느닷없이 무사귀환, 느닷없이 갈등해소, 느닷없이 해피엔딩. 16부작이 끝났습니다. 꿈 깰 시간입니다. 미니 시리즈라는 시고요. 첫 시집에 수록된 시인데 이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그 출판사에서 저에게 교과서와 참고서와 문제집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현실 비판적, 제재, 드라마 속 자규적 상황, 주제, 대중매체의 자규성에 대한 비판, 특징,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16부작 미니 시리즈의 내용을 1년 16행으로 구성하고 2연에서 여운을 남기며 끝맺음.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제시가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에 충격이었고, 둘째는 제가 중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을 때였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 성격이 뭔지, 이 시의 특징은 뭔지, 이 시의 주제는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위에 이제 이 시의 제재와 갈래와 특징 같은 것들을 써놓은 다음에 아래 시를 읽고 문제를 풀게 돼 있잖아요. 시라는 것을 어떤 정보도 없이 접하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시는 어떤 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를 읽게 하니까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르게 보기, 다르게 쓰기인데 다르게 읽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생각에 좀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제가 1번 문제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시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쓰인지 몰랐는데 해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해보다 암기가 선행하는 게 지금 시교육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의 주제를 찾고 시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를 나의 필터로, 나의 렌즈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 봤더니 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라는 단어는 9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9개의 뜻 중에 3가지 뜻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애는 초조한 마음속, 몹시 수고로움의 애예요.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애쓰다, 애달다 이런 표현이 이 애인데, 초조하다는 것, 수고롭다는 것은 내가 어쨌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좋아하기 위해서 가담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애를 쓰고 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표현을 이렇게 애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의 두 번째 뜻은 아이의 준말이에요. 그애 할 때 애겠죠. 근데 여기서 애가 왜 필요하냐? 아까 바람 만지는 아기처럼, 바람 만지는 아기에 등장하는 아기처럼 뭔가를 마주했을 때 처음 감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애에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놀 때 뭐 물론 이제 게임기가 있고 블록이 있고 RC카가 있으면 더 재밌게 놀겠지만 허허벌판에서 3명 놀아라 해도 어떻게든 재밌게 놀잖아요. 그게 애들이에요. 폐허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애에 있다면 두 번째 애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애의 마지막 뜻이자 9번째 뜻은 사랑의 자의 애예요. 좋아하여서 탐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해야
알고 싶어지잖아요. 연애를 할 때 상대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대도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위를 나는 제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상대가 긴장했을 때 하는 버릇,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짓는 표정, 이거는 내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는가 싶었더니 상대를 좋아하니까 더 잘 알고 싶어서 들여다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 뭔가를 좋아해서 더 많이 알고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애를 가지고 시들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애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되어보기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해줘봐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너는 상대를 이해하는 게 부족해 라고 할 때 또 이제 그 역지사지 같은 가치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날카로운 말을 했지? 그때 왜 나한테 쌩하니 바람을 내면서 돌아섰을까? 그 행동을 유발한 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어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시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가지고 온 시는 기영도, 영원한 청춘 시인이죠.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요.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능을 봤을 때 이 시가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때 저는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서 기영도시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답이 이거였어요. 이 시였는데 읽자마자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라는 시인데 제목이 엄마 걱정이에요. 근데 시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어려운 건데 수능을 볼 때니까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내가 읽은 게 맞을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고 어쨌든 수능 결과가 나오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볼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이 시를 읽자마자 알았을까 생각했더니 이 시의 시어들이 쉬어서도 아니고 이 시가 현대에 쓰였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잘 헤아려서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엄마가 집에 없을 때 혼자서 집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였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는 지금 엄마가 열무 30단을 팔러 시장에 갔어요. 집에 남아서 이제 숙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평소에는 엄마랑 있어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 아이일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니까 왠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외로운 사람 같고 왠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팽개쳐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숙제도 굉장히 더디게 하는데 엄마는 오지 않고 하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마도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 처음으로 고독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영도는 기록을 했는데, 집에 엄마가 없이 혼자 집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사람이야, 외로운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다독여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를 읽자마자 굳이 되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를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와 나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읽자마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득이란 말을 쓰잖아요. 체득하다 할 때 체득인데요. 체자는 몸체자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읽자마자 몸이 반응하고 이게 뭔지 알겠어. 우리가 탁구를 잘 치다가 한동안 치지 않고 10년 만에 탁구 라켓을 잡고 탁구를 칠 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공을 칠 수 있게 되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감각이 몸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를 읽자마자 이때 이 화자가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스스럼 없이 되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읽는 사람은 이 시의 화자가 되어보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시를 쓴 기영도 시인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기영도를 떠올리면서 썼을 테니까 그 시절 기영도를 떠올리면서 썼을 거고, 쓰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기영도가 화자인 채로 이 시를 전개하게 되었겠죠. 아까도 역지사지 이야기를 했지만 되어보는 일이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데 필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볼 때도 집중이 안 될 때는 뭐 소설의 문체가 난해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주인공의 행동이 전혀 나한테 설득력이 없을 때 책이 안 넘어가요. 왜 여기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말도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는 특히나 소설같이 주인공 이외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책에서는 내가 마음을 둘 사람을 한 명 정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곳곳에서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나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놓고 그 사람의 서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되어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설에 빠져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훨씬 더 이해도 쉽게 되는 편이겠죠. 이 기영도가 쓴 시 한 편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제목의 시고요. 제가 기영도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희고 거대한 서리 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춥고 큰 방에서 서기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시예요. 이 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가 있다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가 처음 시작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서 어떤 장면을 기록하는 게 시가 된다고 믿어볼 때 그 장면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장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영도 시인은 무수히 많은 접속사 중에서 그리고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어떤 곳을 지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눈이 퍼붓는 날씨였어요. 관공서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서 창문 너머로 올려다보니까 한 사내가 아마도 서기일 것 같은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기영도 시인은 그때도 저 사람이 왜 울고 있을까? 다른 데는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저기만 불이 켜진 채로 울고 있는 건 어떤 사연에서 울음이 촉발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는 사람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달래주어야 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울음을 그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혼자 있잖아요, 현재. 그렇다고 해서 기영도 시인은 행인이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관공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밖에서 그 사람이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지시킬 수 없으니까 그저 기다리면서 저 사람이 울음을 그치기를 하고 바랐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장면이었죠. 여기까지도 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한데 이 시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연에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기영도 시인이 어떤 춥고 큰 방에서 혼자 일하게 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기영도 시인은 그 신문사 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기자 일이 늦게 끝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퇴근했는데 나는 아직 기사를 완성하지 못해서 그 사무실에서 내 쪽 앞에 있는 전등에 불만 켜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문득 몇 년 전에 내가 이 비슷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2층 너머로 서기가 울고 있는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 사람도 왠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때문에 북받쳐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걸 단순히 야근의 서러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혼자라는 감각이 불러다 주는 뭐 간편함, 가뿐함, 개운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 밤늦은 시각에 눈이 퍼붓고 있고 난 남아서 내 자리에만 작은 불을 켜놓고 어떤 일을 할 때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때 그 서기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영도 시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연이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응결된 감정은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안으로 사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뭐 이게 울음의 형태든 웃음의 형태든 아니면 글이든 자기 고백이든 활자 형태로 나와야만 이것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다음을 살 수 있게 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되어보기에서 이 시를 왜 가져왔냐면 기영도 시인이 예전에 행인이었을 때 2층에 울고 있는 서기를 보고 아, 저 사람 왜 울고 있을까?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거가 분명히 보여 라고 하고 옆에서 가만히 관찰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본인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서 밤늦게 눈 내리는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감정을 헤아리게 된 거죠. 마침내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야.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시적 화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본 경험도 들어가 있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볼 여지도 주는 그런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가 매력적인 건 제가 이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봤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좀 더 생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더욱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덧붙여 봅니다. 제목도 재밌어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에요. 마치 제가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헌옷수고함처럼 우리가 지나치고 많은 풍경인데 기억할 만한 지나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문학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제시를 가지고 왔어요. 뻔뻔하기도 하죠. 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다는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언젠가 어떤 출판사에서 청소년 시를 써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청소년 시요? 라고 반문을 하고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청소년 시를 청소년이 읽고 어떤 교훈을 얻는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시를 읽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가르치는 시, 너희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 싫을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당시에 나를 떠올려 보고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대 시절에 오은을 소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어보기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었으니까. 꿈이라는 시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처럼 모두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아무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몸집은 커지는데 마음의 집은 왜소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3년 동안의 시간이지만
뭐 지금이야 뭐 금세 지나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끝나고 나면 정말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잠을 자야 했죠. 그렇게 빽빽한 날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나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장래희망 같은 걸 적어서 낼 때 장래희망을 생각해 본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매일매일 나 탐정도 할 거야. 나 요리사 할 거야. 나 우주비행사 할 거야. 매일매일 꿈이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서면서부터 뭐 되지?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던 거죠. 몸집은 커지죠. 왜냐면 그때 2차 성징도 이루어지고 발육이 좋을 때니까. 그런데 마음의 집이 있어야 그 집 안에서 꿈도 꾸고 미래도 그려볼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시를 제가 이렇게 썼고요. 이 되어보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 그 방식이에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 추상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문득 0.5라는 숫자에 좀 빠져들었어요. 워낙 많이 보이니까 0.5들을 한번 모아보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샤프심 굵기였어요. 0.5mm로 되어 있는 그 샤프심 굵기가 떠올랐고 시력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체중 나 하루에 0.5kg씩 뺄 거야 라고 말한 친구 때문에 0.5가 또 떠오르기도 했고 그때마다 이제 모아서 0.5 더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수 중에 하나로 1을 꼽는데 1의 절반이기도 하니까 0.5가 두 개 모이면 1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쓴 시가 0.5라는 시인데요. 여기 시를 보면 뭐 사인도 나오고 그 표준 편차도 나오거든요.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쓴 시기 때문에 뭔가 좀 고등학교와도 가까운 어떤 그 단어들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처음에 나는 당신의 왼쪽 눈 시력이었어요. 10월이 되자 나는 아침 기온이 되었고 당신의 샤프심 굵기가 되어 매일 같이 학교에 갔죠. 첫눈이 오던 날 나는 강설량이 되었고 생물 시간에는 폐하나 소금물 농도로 둔갑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당신, 나를 저칼로리라고 부르다가 하루치 감량 체중으로 설정했지요. 어느 날부턴가 당신은 나를 당신의 남자친구로 임명했고 커플링 무게가 된 나는 당신의 약지에 의지하며 겨울을 났죠. 당신의 고3 시절은 내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했어요. 표준 편차가 되었다. 사인 A의 값이 되었다. 정신없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0.5들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제가 쓴 시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든 되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되어보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마냥 나 되어봐야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캐릭터를 지지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보는 일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가 되는 일, 아까 애의 두 번째 뜻이었잖아요. 사물이나 현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아까 바람 만지는 아기가 허공에 손을 뻗으면서 이렇게 센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다니, 물론 공기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지만 뭔가 이 차가운 느낌을 처음 겪으니까 그 놀랍게 느껴지고 생경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감각들을 일깨우는 게 아이가 되는 일이고 시를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감각들을 일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 시 1년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땡땡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다 성년을 맞이하지도 않은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시 제목이 1년이에요. 이렇게 퀴즈를 내면 뭐 금방 답을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근로자, 어린이, 어버이, 스승, 성년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5월입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또 5월엔 성녀의 날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무수히 많은 기념일이 있는 날이 5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한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였는데 취업준비생이었던 거죠. 어느 날 지하철역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휴지를 주겠다고 해요. 휴지 한 6롤짜리를 준다고 해서 당시에 저는 뭐 직장이 없으니까 집안 살림에 좀 보탬이 되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어떤 마트에서 하는 그 설문이었는데 대답했어요. 가전을 파는 마트였는데 마지막 문항이 이거더라고요. 뭐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답했죠.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 무직이라는 게. 뭐 기타가 있기는 했는데 기타에 좀 쓰긴 좀 뭐하고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야 여기 4번 있잖아. 4번이 봤더니 문화예술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체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정적으로 어떤 수입이 생겨서 나의 생활을 영위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시인으로서 돈을 버는 게 1년에 2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시인을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체크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타에 체크를 하고 구직 중이라고 적었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이 부분이에요. 5월은 정말 행사도 많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누군가를 축하해 주는데 나는 축하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근로자도 아니고 이제 성장했으니까 어린이도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버이도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도 아니고 성년은 지난 지 한참 됐으니까 나는 축하받을 일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5월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5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5월 26일. 무수한 기념일 중에 5월 26일. 헷갈리시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있구나. 5월에 기념일은 나한테 뭐 어떤 선물을 주거나 축하를 해주지 않아도 5월 26일이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축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되어보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과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때 함께 생긴 편견, 이런 것들이 되어보기를 통해서 좀 흐물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편견의 중심에는 뭐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자는 자고로, 이런 성별에 대한 편견도 있을 것이고 국적에 대한 편견,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 라떼는 나이에 대한 편견, 출신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읽으실 때 기꺼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골고루 먹어. 왜? 영양소를 다양하게 흡수해야 되니까. 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빠나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 궁금한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이 질문들이 점점 사그라지고 이 질문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문학작품 앞에서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는 과정이 늘 필요합니다. 진짜 애가 되는 과정인 거죠. 오늘 강연 주제가 나를 향한 시 읽기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위하는 일에만 너무 많이 집착해왔던 것 같아요. 위하는 것이 뭔가 나를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 같아서 그랬겠지요. 위하다의 뜻을 보면 이롭게 하거나 돕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다 좋은 말이지만 3번 뜻을 보면 목적이 등장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달려오는
삶은 목적이 달성됐을 때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뭔가 내 삶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자기 삶을 부정하게 되는 사람도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하는 삶은 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력 질주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타격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하는 삶뿐만 아니라 향하는 삶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너져도 나 자신은 여전히 굳건할 수 있으려면 향하는 삶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하다라는 단어는 어느 한쪽을 정면이 되게 대하다, 어느 한쪽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다, 마음을 기울이다 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요. 그 목표라는 것은 사실 사회에서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요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향하는 일인 거죠. 정면이 되어서 나를 직면하고 나를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향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를 향할 때는 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향할 때 좋은 것만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나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고 나를 향한 사람이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인 거가 분명해지니까 그제야 비로소 나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를 향하는 삶의 중심에는 문학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학품 속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화자들을 만나고 직접 되어봄으로써 이 향하는 연습을 미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생에서 다가오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감정의 마주침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쯤 내가 소설에서 누군가의 상황을 통해서 한 번쯤 경험해 봤으니까 이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어쨌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문학작품이 주는 가치가 무용함이 아니라 어쩌면 삶을 더 생생하게 살 수 있는 유용함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팬데믹 시기라 잠시 멈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을 때조차 마음은 법석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발자국들이 모여서 발자취로 완성되는 삶을 떠올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를 향하기 위해서는 또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초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자리에 누울 때 이 질문을 던져요. 오늘 내가 나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왜냐면 우리는 직장에 다니건 혹은 누군가를 만나던 간에 어떤 그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강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온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걔 참 잘 웃는 친구일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나의 역할이나 나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내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애쓰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깔끔하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싶고 하면 나를 자꾸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뭐 산책을 한다거나 나를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아니면 서점에 가서 내가 어떤 단어에 끌리는지 파악하는 시간, 도서관에 방문해서 도서관 내에 있는 책들을 보고 내가 어떤 장르에 끌리는지 확인하는 시간, 나를 알기 위해서 다가가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아 정체성 이런 거 배우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지? 뭐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지? 나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 어른이 된 지금 가장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던졌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향해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며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를 답할 수 있기 가장 좋은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로 사는 시간을, 나를 향한 점들을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다는 건 아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나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나를 마주하지 않으면 나도 나를 알 수 없어요.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이제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게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두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된장찌개에서 두부를 제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죠. 어릴 때는 두부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개, 두 개 먹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30이 넘어서 두부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하지 않으면,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깊은 문제들, 나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여기 속해 있으니까 나를 향한 시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한 시간을 많이 만들 때 거기에서 너와 나, 그러니까 나와 진짜 나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수줍은 나, 용감한 나, 섭섭한 나, 아픈 나, 기쁜 나, 씩씩한 나, 화난 나, 부끄러운 나, 슬픈 나. 가시나무 가사 보면 이게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정말 많은 나들을 만나고 그 중에 어떤 나를 내가 지금까지 외면해 오진 않았는지, 특수한 나를 다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향함을 펼치면 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이유를 물어요. 너 오늘 왜 늦었어? 버스를 놓쳤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할 때 그 국면은 극복이 돼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인과관계를 중시 여기는 이야기의 특성상 뭔가 악의가 잘 안 맞으면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악의가 딱딱 들어맞아야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야 보는 사람도 그리고 그 삶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도 수긍이 되는 거죠. 문학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삶이 딱 떨어지는, 물론 모든 삶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지만 어쨌든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 그게 좋은 결과로 연결되고 물건을 사서 요리를 하면 밥이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수행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기대한 바에 충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는 건 그 여정에서, 삶이란 여정에서 그 이유를 찾는 여정인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잘 사는 것은 그 이유에 잘 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문학은 사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자극을 받고 여기가 아닌 것에
끌리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남들이 다 주목하지 않는 현상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폐허가 된 다음, 그러니까 이유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읽고 쓰는 일이 누군가가 다 여기 게임 끝났어, 게임 오버야 라고 하고 다 일어나는데 마지막까지 뭔가 아쉬워서 그 자리를 서성거릴 때 남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행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좋은 문학은 이후를 더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작품을 읽었을 때 여운이 남는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운이란 말은 남은 어떤 운치 같은 것인데, 여운이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상상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작품을 읽었을 때는 그 이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읽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다음이 어떻게 될지, 이유가 어떻게 될지 더 선명하고 알록달록하게 그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가 주는 매력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운을 찾아가면서 여운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의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회차에 걸쳐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스는 오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